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사라는 게 제때에 씨 뿌리고 제때 거두는 것만 잘해도 절반은 성공이죠. 그런데 이 당연하면서도 중요한 일이 요즘 농촌에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워낙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 하루면 될 작업이 며칠씩 걸려서 농민들의 애를 태우고 있는데요. 곳곳에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는 있다지만 뾰족한 수를 찾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는 코로나19 이후에 더 심각해지긴 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농촌의 큰 고민이었습니다. 농촌의 상황이 계속 뒷걸음치고 농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짧게 일하고 사라질 인력을 찾는 방법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려운 문제라는 겁니다. 당장의 급한 일들부터 해결하고 나면 오늘날의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5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새벽 3시 10분쯤이죠.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광천나들목 부근에서는 염산을 실은 25톤 탱크로리가 넘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염산이 일부 도로로 누출돼서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대천나들목에서 광천나들목까지 23km 구간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주변 지나는 차량들은 조심하셔야겠고요. 우회하는 길도 찾아두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채팅창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이번 한 주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가 시작되는 날이죠. 이번 주 힌트도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20분을 추첨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경기 농촌 융복합산업 인증 제품인 사과즙 세트, 모바일 커피 교환권을 비롯한 다양한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요. 이번 주 새농퀴 첫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한희정입니다. 초여름으로 접어드는 바로 지금, 이맘때가 이것을 파종하는 시기입니다. 밭에 뿌릴 이것 씨앗 다들 준비하셨나요? 꿀풀목 꿀풀과에 속하는 이것은 신석기 시대 유적에서도 종자가 발견됐을 정도로 오래된 작물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통일신라 시대에 이것이 재배됐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걸 보면 굉장히 오래전부터 우리 식탁에 올랐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주로 이것의 잎과 씨앗을 먹는데 이것의 잎은 상추와 함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쌈채소 중 하나입니다. 특유의 향이 강해서 이것을 피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것 잎을 쌈으로도 먹고 김치로도 만들어 먹고 감자탕에도 넣고 생선찌개에도 넣어서 그 독특한 향을 즐기죠. 기름도 짜서 먹고 씨앗을 빻아 가루로도 먹고 잎도 즐기는 이것.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립니다. KBS 라디오. 이것의 잎은 특유의 향긋한 향이 있죠. 고기나 회를 싸서 먹을 때 보드라운 상추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향이 좋은 이것을 찾는 분들도 많습니다. 새농퀴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20분께 선물 드립니다.
농작업 정보로 이어갑니다.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김용길 농업기술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날이 더워지면서 이제 해충 걱정도 따라서 커지고 있는데 열대 거세미 나방이 크게 늘어서 긴급 방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요. 주로 예. 옥수수 같은 작물에 피해를 준다고 하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최근에 이제 그 중국 등에서 기류를 타고 우리나라로 날아와서 옥수수와 이제 벽과 작물의 잎을 갉아먹어서 피해를 주는 열대 거세미 나방의 밀도를 농촌진흥청이 이제 조사를 한 결과 지난해보다 발생량은 46%나 증가하고 발생 지역도 제주, 경남, 전남북 등 2.7배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열대 거세미 나방은 성충이 되면은 먹성이 아주 강해서 순식간에 잎을 갉아먹어서 피해를 주는 해충인데요. 특히 올해는 봄철 기온이 높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열대 거세미 나방의 국내 유입 시기도 빠르고 발생량도 평년보다 많은 만큼 철저한 방제가 요구가 됩니다. 열대 거세미 나방을 효율적으로 방제하기 위해서는 성충이 되기 전, 그러니까 알에서 부화해 어린 유충이 활동하는 5월 24일부터 29일 사이 이번 주에 이제 집중 방제를 해주셔야 박멸 효과도 높이고 피해도 최소화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딱 이번 주니까 재배 농가들은 잘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도 제주도를 비롯한 남부지방엔 비가 내렸는데 이번 주 농업 기상도 살펴볼까요? 예, 최근에 비가 자주 내려서 고온다습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긴 하지만 이번 주 농업 기상 전망은 그래도 비교적 맑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날씨는 맑은 날이 많아서 일조량이 좀 풍부할 것 같고요. 기온도 12에서 25도 분포로 평년과 비슷한 날씨가 예상돼서 농작물이 생육하기에는 좋은 조건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 봄철 날씨는 고온다습한 날씨가 계속됐기 때문에 비례 해충은 물론 각종 병해충 발생 시기가 빨라지고 발생량도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철저한 방제가 필요합니다. 특히 고온다습한 날씨로 인해서 사과와 배 등에서 발생하는 과수화상병이 지난해보다 일찍 발생하는 양상이고 매년 발생하던 경기 안성과 충남 천안 또 충북 충주는 물론 남양주에서도 신규 발생하는 등 현재 88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네. 농촌진흥청은 이에 따라서 과수화상병 의기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을 하고 식물 방제관을 현장에 급파하는 등 확산 방지에 최선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적과와 봉지 씌우기 작업을 할 때 정밀 일차를 더 철저히 해주셔서 병 발생이 확인되면 즉시 가까운 시군 농업기술센터로 신고를 해주셔야 신속한 차단 방역이 돼서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자, 모내기로 바쁜 시기인데 벼 재배 농가들 모내기 이후에 신경 써야 할 작업은 뭐가 있을까요? 지난 주말은 날씨가 좋고 도심에 사는 가족들까지 내려와서 이제 모내기를 돕는 등 모내기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맞춤형 비료를 줄 농가에서는 비료 성분과 입자 간의 비중 차이에 의한 불균형 시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섞은 후에 주시도록 하고 도열병에 약한 품종을 심은 농가와 도열병과 냉해 상습 지역에서는 밑거름을 주실 때 기준 비료량보다 적은 양을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밭작물 재배 농가는 일손 부족으로 답답한 상황인데 이번 주에 어떤 작업이 꼭 필요합니까? 감자는 알이 굵어지는 시기를 맞아서 비가 내려 토양이 너무 습해지면은 역병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큰데요. 감자 역병은 발생하면은 짧은 시간에 빠르게 확산이 되고 치료도 어렵기 때문에 적용약제를 이용해서 예방 위주로 보호용 살균제를 열흘 간격으로 뿌려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고추 1차 옷거름을 주는 시기가 됐는데요. 아주 심은 지 한 달이 지난 후에 시발 기준으로 요소 6kg과 염화가리 3kg을 주어서 초기 생육을 촉진시켜 주시는데 비료 주는 시기와 양은 생육 상태에 따라서 가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오이나 수박, 참외 등 열대 채소는 열매 채소는 덩굴 마름병과 탄저병,
역병과 녹균병 등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예방 위주로 적용약제를 뿌려서 방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과수농가에서 해야 할 일도 알려주시죠. 과수의 열매 속기와 알 속기는 서둘러 이제 마치도록 해주시고 봉지를 씌우기 전에 병해충 방제를 한 후에 봉지 씌우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과나 배는 가지가 다 자란 후에 유인을 하게 되면 찢어지기가 쉽고 각도가 좁은 상태에서 유인하면은 활 모양으로 구부러지기가 쉽기 때문에 자라는 정도를 살펴가면서 가지의 각도를 넓게 유인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특용작물 재배 농가, 특히 버섯이나 참깨 재배 농가에서 필요한 농작업 정보 확인해 볼까요? 여름 느타리 버섯을 처음 발생시킬 때는 습도 유지가 매우 중요한데요. 습도는 90% 정도로 처음에는 유지를 시켜줬다가 버섯이 자라기 시작하면은 습도를 80에서 85% 정도로 다소 낮춰 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깨는 병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 위주로 방제를 해야 하는데 돌림병과 시드름병이 상습적으로 이제 발생하는 밭 같은 경우는 예방 위주로 중점 방제를 해주시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농작업 정보 농촌진흥청 김용길 농업기술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정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15분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코로나19가 2년째 이어지면서 농번기를 맞은 농촌은 일손 구하기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 농업 노동력을 대체한 것이 10년도 넘었지만 지난해 코로나19로 입국이 제한되면서 인력 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생긴 겁니다. 필요 인력은 많은데 외국인 노동자가 부족하다 보니 당장의 인건비가 크게 오르고 있고 웃돈을 줘도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농작업을 제때 할 수 없는 2중 3중의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농수산 이슈, 인력 대란을 겪고 있는 농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코로나19로 많은 것이 좀 바뀌었는데 도시의 일상도 그렇고 농촌에서는 특히 일손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마스크는 이제 핸드폰보다도 더 챙겨야 하는 생활 필수품이 됐습니다. 코로나19는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뿐 아니라 농촌에도 참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특히 농촌에선 일손을 구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난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자국으로 상당수 돌아갔고 또 남아있는 외국인 노동자 수가 크게 줄은 상황입니다. 새로 인력이 유입돼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입국도 쉽지 않다 보니까 필요한 인력 대비 공급 가능한 인력이 절대 부족한 상황이 된 건데요. 합법이냐 불법이냐 가릴 수도 없고 웃돈을 얹어줘도 일할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 보니까 일당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네. 일손이 부족하다 이런 심각한 상황이라는 건 저희도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지난주에 한국농정에서 그 농촌 일손 부족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경남과 강원도 지역 농민분들을 모시고 좌담회를 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 김덕수 씨에 따르면 인건비 부담이 심각한 지경이라고 하는데요. 지난해에는 춘천 지역에서 한 일당이 8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본격적인 농사가 시작된 지 2달 만에 10만 5천 원까지 높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강원도 지역에 따라서는 13만 원 이상 되는 곳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춘천 지역은 토마토나 오이 시설 재배하는 곳이 많은데요. 외국인 노동자 입국이 막혀 있다 보니까 일이 없는 겨울철에도 월급을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이라도 주면서 이듬해 농사를 대비하고 있었는데 이 본격적인 농사철이 돌아오자 여기저기서 일손을 구하지 못해서 웃돈을 더 준다 이런 소문이 돌았고 춘천에 있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평창에 있는 고랭지 농사하는 곳으로 대거 이동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네. 8만 원과 10몇만 원은 진짜 차이가 확 나는데 1년 사이에 부담이 커진 거네요.
네, 뭐 하루하루 일당도 높아졌지만 경남에 있는 뭐 산청, 하동, 진주처럼 장기간 농작업을 해야 하는 곳은 숙소를 제공하는 조건도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전기, 가스, 물, 쌀 이런 것도 다 농장주가 제공하는 조건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정 구하기 어려울 땐 뭐 며칠씩은 70대, 80대 어르신들을 고용하기도 하는데 이런 분들은 뭐 일주일 넘게 계속 일을 할 수가 없어서 하루하루 일손 전쟁이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일에 따라서 숙련도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텐데 인력이 자꾸 이렇게 교체가 되다 보면 작업 능률도 떨어지겠죠? 네, 맞습니다. 경남 함안에서 하우스 부추 농사를 짓는 김성만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예년 같으면 경남 함안에서 한 4월 정도면 부추 수확이 다 끝나고 그러고 나서 이 강원도로 이동해서 농작업을 하는 게 외국인 노동자들의 일반적인 사이클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올해는 이 흐름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2월부터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탈을 했다고 하고요. 3월, 4월이 되니까 주변 농가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찾아볼 수 없게 됐다고 합니다. 부추 수확은 한참 남았는데 수확한 일손이 사라져버린 건데요. 사실 강원도 지역에서도 인력이 본격적으로 필요한 시기는 5월부터라고 하는데 올해는 워낙 상황이 심상치 않다 싶으니까 인력 대비 차원에서 4월부터 일선을 끌어모으고 있다 이런 설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농작업도 어떤 품목이냐 또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숙련도가 굉장히 필요하기도 한데요. 김성만 씨는 이 부추 작업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일이 익숙해지려면 한 달은 좋게 걸린다고 하는데 이 부추 작업을 하던 중간에 인력이 다 빠져나가면 새로운 인력을 충원해서 다시 작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매끄럽게 순서대로 일이 잘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부추 수확을 중간에 포기해야 하는데 올해 이제 함안 지역의 부추 농가 중에서도 중도의 이 부추 수확을 포기한 농가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 외국인 노동자와 농가 사이에 인력사무소가 존재하잖아요. 예. 거기와 또 소통하는데도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예, 뭐 농민들 입장에서는 최소는 인건비 문제도 감당하기 어렵지만 더는 인력을 수급할 곳 자체가 없다는 게 더 큰 어려움인데요. 일손을 구하지 못하면 농사를 접어야 할 만큼 다급한 농민 쪽이 이제 을의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인력사무소와의 갈등, 인력사무소의 횡포를 호소하는 이런 상황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금요일에 제보를 하나 받았는데 충남 서산에서는 한 농민단체가 임금 인상을 주도하던 용역회사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현수막 내용은 경찰은 임금 인상으로 배후 조종하는 외국인들을 즉각 수사하라. 또 무모한 노임 인상은 반드시 근절한다. 이런 외에도 굉장히 과격한 표현들이 현수막을 채웠는데요. 어제 이제 지역 관계자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농촌의 일손을 대주는 서산시 부성면의 한 용역회사가 문제가 됐다고 합니다. 외국인이 운영하는 곳이었는데 일손 부족 상황에 일방적인 인건비 폭리를 취하다가 지역 경찰서와 세무서에 조사를 받았고 결국은 추방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수수료를 받아서 운영했지 않을까 싶은데 예. 과정에서 폭리를 취했던 거군요. 네, 뭐 문제가 된 외국인 운영 그 용역회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일당과 용역회사의 수수료가 함께 오르면서 인건비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데요. 이 충남 서산의 경우처럼 인건비 부담을 견디다 못해서 농민들이 폭리를 취하는 이 용역회사를 경찰에 고발해서 퇴출시키고 또 거리마다 경고성 현수막을 걸어서 지역의 그 용역회사들에게 주의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건비 중에서 얼마가 노동자들에게 가고 또 얼마가 수수료인가 궁금하실 텐데요. 최근 경남에서는 이제 남자들의 경우 하루 일당이 한 14만 원을 넘어서고 있는데 이 중에서 실제 외국인 노동자가 갖는 게 한 8만 원 정도고 수수료 명목으로 4만 원에서 6만 원을 떼가는 구조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문제가 된 충남 서산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한 명을 다른 농장에서 빼서 이제 소개를 해주면 40만 원의 수수료를 용역사무소에 챙겨주는 이런 사례도 있어서 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안정적이어야 그 예상을 좀 하고
그 운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농민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빼가면은 또 얼마를 주고 이런 게 있으니까 농민들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건 당연한데 좀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현재 지자체나 농협에서 일선 돕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화를 하면 학점을 주는 대학도 있는데요. 충북 지역 11개 대학은 충청북도와 농협, 충북종합자원봉사센터와 대학생 농촌인력지원단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과거에 이제 농촌봉사활동을 하면 이걸 자원봉사를 하는 것과 비교를 해서 달라진 점이라면 정식 학점을 준다는 건데요. 우석대학교 진성 캠퍼스의 경우에는 15시간 농활 시간을 채우면 1학점을 주는 이른바 농활 학점제를 두고 있고요. 또 지역에서는 4시간 농활에 2만 원 정도의 수당, 교통비, 숙박비, 상해보험 가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무급봉사로 학점을 받거나 또 유급근로 중에 선택할 수 있고요. 농촌에서는 단순한 농작업을 돕는 일손을 구하는 데 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에서는 사회봉사명령 선고를 받은 이들을 농촌일송 작업에 투입시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장기적인 대책은 아니고 굉장히 단기적이고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농협중앙에 지역농협 등을 수년간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현장 농민들이 보기에는 팻말만 걸고 있을 뿐 실적은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인력 수급 실적이 미미하다는 얘기인 거겠죠. 네. 농촌에서 일할 사람 찾기가 정말 이렇게 어렵군요. 맞습니다. 농사일이 너무 고되다는 게 농촌인력을 구하는 가장 큰 걸림돌인데요. 농민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농촌에서 일하는 것이 힘들어서 꺼리기도 하고 부끄러워하는 심리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세요. 그리고 또 이제 춘천에서 농사를 짓는 김덕수 씨는 제발 지자체들이 농촌 지역의 공공 일자리 사업을 좀 폐지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하소연도 했는데요. 도라지나 더덕, 감자 이런 농사일을 하던 분들이 하루에 3시간 공공 일자리를 찾아서 빠져나가다 보니까 그나마 있던 농촌 일손이 더더욱 부족하다는 그런 하소연입니다. 네. 좀 더 큰 틀에 또 공공적인 인력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을 통해서 인력을 공급한 지도 10년이 넘어섰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부터 농번기가 시작되면 농촌에서는 일손 부족 문제도 반복돼 왔는데요. 그러다 지난해 코로나로 입국 제한이라는 이런 강경 조치가 내려지면서 외국인 노동자 수급이 더 심각해진 건데요. 당장의 조치라든가 정부 대책은 요원한 상황입니다. 현재 농산물 생산비 중에서 인건비가 한 70%에서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심지어 농민들의 자가노동비는 포함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네. 외부 인건비가 작년보다 30 내지 40% 올랐다고 농산물 값에 반영되는 구조도 아니다 보니까 농사만으로 생활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인데요. 작년 이맘때도 농촌은 코로나로 외국인 노동자를 구하지 못해서 애를 먹었습니다. 올해도 여전히 문제가 반복된다는 점에서 그 농정의 부재를 또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농민들이 걱정하는 건 올가을 수확기, 이 수확기 때는 또 어떻게 버텨야 되는지 굉장히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농식품부는 언제까지 농촌인력 대책을 논의만 하고 있을 건지 답답한데요. 외국인 노동자에게 의존해왔던 이 농촌의 인력 구조를 국내 인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농촌형 일자리 복지 정책에도 정부가 답을 내주셨으면 합니다. 네, 농수산 이슈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민족문화콘텐츠연구원 박재희 원장이 전하는 고전으로 세상 읽기 시간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고전의 대문 박재희입니다.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법과 규칙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위법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 때로는 범법 행위가 되기도 하고 지금은 당연한 것이 나중에는 이상한 행위로 규정되기도 합니다.
법, 인간 사회를 평화롭게 유지하는 순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인간 위에 군림하며 인간을 통제하는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특정 권력과 계층이 그들이 원하는 상황으로 이끌기 위해 법이 제정되고 사용된다면 법의 정당성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법은 최대한 줄이는 것이 오히려 사람들의 자유에 부합된다고 생각하기도 하죠. 사마천 4기에 보면 법률은 최소화하고 규제는 풀어서 백성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는 약법 3장의 고사가 나옵니다. 약법 3장, 법을 간략하게 하여 3가지 조항만 남겨두고 모두 없앤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문제 있는 법들은 모두 철폐하고 가장 기본적인 법만 존속시켜 사람들을 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나라 고조 유방이 진나라를 무너뜨리고 백성들을 가혹한 형벌로부터 구제하기 위하여 펼친 정책이 바로 약법 3장이었습니다. 진나라의 가혹한 법의 정치에 저항하여 일어났던 한나라 유방이 진나라 군사와 싸워 이기고 수도 함양 동쪽에 있는 패상으로 진군했습니다. 그리고 진나라의 많은 호걸과 원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약법 3장을 발표하죠. 내용은 간단합니다. 첫째,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형시킨다. 둘째, 사람을 다치게 한 사람과 도둑질한 사람은 그에 상응한 벌을 받는다. 셋째, 그 외에 나머지 진나라의 가혹한 법은 모두 없애버린다. 예, 일명 약법 3장이 나온 배경입니다. 진나라는 엄한 법률과 가혹한 형벌로 세워지고 유지되던 나라였기에 새로운 정권에서는 모든 법과 규제를 철폐하고 아주 기본적인 법만 남겼던 것입니다.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하는 행위만 규제하고 나머지 백성을 압박하는 모든 법을 없애겠다는 내용이었죠. 권력은 악법을 통해 그 권력을 유지합니다.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고 집중된 권력은 법을 명분으로 권력을 행사하죠. 사람들을 체포, 구속하는 힘은 법에 의해 뒷받침되기도 합니다. 이런 행위가 어느 집단이나 어느 사람의 사적 힘에 사용된다면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은 사적 권력을 옹호하는 법을 개정하고 그 법을 집행하는 조직의 힘을 빼는 데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진나라의 혹독한 통치를 종식하고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신정권이었던 한나라는 혁명의 일공약을 악법 철폐에 두었던 것입니다. 공정한 사회를 끌고 나가기 위한 국가의 규제와 간섭은 당연히 존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간섭과 규제가 오히려 국민의 민생을 옥죄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거나 힘의 축이 움직일 때마다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사적 권력을 축소시키자는 구호를 외쳤지만 그 결과는 번번이 용두사미에 그쳤습니다. 법으로 보장받던 권력을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권력의 속성이었기 때문이죠. 약법 3장,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법으로 보장받는 사적 권력을 해체하라. 오늘날에도 그리 쉽지 않은 사법개혁의 화두입니다. 고전의 댐은 박재희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몽골과 고비 사막에서 발원한 황사가 오늘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오르내리겠고요. 내일 오전까지 전국의 대기 질이 탁하겠습니다. 호흡기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에 내리는 비는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고 영남 내륙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온은 서울이 24도, 대전, 광주 25도, 대구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6시 45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새벽에 서해안고속도로에서 탱크로리가 넘어졌다고요? 네, 오늘 새벽 3시 10분쯤 충남 보령시의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광천 나들목 인근에서 염산을 실은 25톤 탱크로리가 SUV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탱크로리가 넘어지면서 염산 일부가 도로로 유출돼 이 대천 나들목에서 광천 나들목 21km 구간에서 이 차량 운행이 전면 통제가 된 상태입니다. 운전자 2명은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한국도로공사 측은 누출된 염산이 소량인 만큼 피해 복구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만 아직 복구가 진행 중에 있고요. 때문에 이 지역 지나는 운전자분들은 주의를 기울이시길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주말 사이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소식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지난 토요일 새벽 열린 이 한미 정상회담 결과 주목할 만한 성과들이 나왔습니다. 일단 백신을 맞은 두 정상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171분간 만났는데요. 이 장면이 상징인 것처럼 두 정상은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모으고 이 백신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 미국 제약회사의 백신을 바이오 분야에서 앞선 우리의 기술력을 이용해서 한국을 글로벌 백신 허브로 만들겠다라는 건데요. 양국이 이를 통해서 백신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또 공동 연구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고요. 양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여기에 한국군 장병 55만 명분의 백신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덕분에 군 장병에 접종하려 했던 백신 물량을 다른 대상에게 쓸 수 있게 돼서 이 국내 백신 접종 일정도 다소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네. 곧바로 그 모더나라는 회사가 국내 기업의 기술을 이전해서 백신을 생산하기로 한 거죠? 네, 이 한미 정상이 백신 협력에 합의한 지 하루 만인 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미국의 모더나가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맺었습니다. 위탁 생산은 모더나가 mRNA 백신 원액을 공급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를 무균 포장해서 대량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올해 3분기 이르면 7월부터 모더나 백신이 한국에서 생산돼서 수억 회 접종 분량이 미국 이외의 지역에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한국의 코로나 백신 위탁 생산은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 스푸트니크 V에 이어서 4번째가 되고요. 국내에서 백신이 생산되는 만큼 안정적으로 백신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정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 관련해서는 어떤 얘기가 오갔나요? 네, 이 대북 정책은 우리 정부의 입장이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은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CVID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대신 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양국 공통의 목표로 명시했고요. 이를 위해 북한과 외교적 방식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바이든 대통령은 2018년 판문점 선언을 대북 정책 발전의 토대로 설정하면서 싱가포르 북미 합의뿐 아니라 이 남북 간 합의까지 존중한다라는 의사를 명확히 했고요. 이 공석이던 대북 정책 특별대표에도 우리와 북한의 이해가 깊은 성김 대사를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북핵 문제 해결 의지를 선결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무조건 정상회담부터 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아울러 두 정상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데 협력하고 인도적 지원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미사일 개발을 제안해왔던 이 한미 미사일 지침을 끝내기로 했는데요. 우리는 앞으로 거리와 북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미사일을 개발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주로켓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기업들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할 예정이라고요? 네, 이 삼성, 현대, LG, SK 등 국내 기업들이 이 미국의 44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반도체와 배터리, 전기차 등 우리가 세계적으로 앞서 있는 핵심 미래 기술 생산 공장을 이 미국에 짓기로 한 건데요.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의 반도체 설비 시설을 증설할 예정이고,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도 이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또 현대차는 전기차 시장을 확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이런 투자 계획을 세운 기업들을 호명하면서 박수를 치기도 했는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은 감사하다는 말을 3번 반복하며 우리는 함께 대단한 일을 할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미국 기업들의 국내 투자 계획도 공개가 됐는데요. 이 듀폰과 퀄컴 등이 연구센터 설립과 중소기업 투자를, 그리고 GM과 노바백스 등도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정상은 또 이 원자력 발전 시장 진출을 위한 두 나라 간의 협력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코로나19 상황 알아보죠. 주말 동안 어땠습니까? 네, 지난 토요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66명, 그리고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85명입니다. 오늘은 500명대를 전후해서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유흥주점 여러 곳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대구에서는 지난 19일 그 한 유흥업소에서 6명의 확진자가 나온 뒤 매일 수십 명씩 추가 감염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56명의 확진자가 추가돼서 이 누적 확진자가 나흘 만에 114명으로 급증을 했는데요. 손님과 종사자들이 감염된 줄 모르고 8개 업소로 옮겨 다니면서 감염이 확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경남 김해 유흥업소에서도 지난 20일 종업원이 처음으로 확진된 뒤 모두 5명의 확진자가 나왔고요. 충남 아산의 온천 3곳에서도 14명이 추가 감염돼서 누적 확진자가 69명이 됐습니다. 네. 자, 어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이 열렸죠? 네, 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 추도식이 어제 김해 봉하마을에서 엄수가 됐습니다. 시민들과 여야 주요 인사들이 참석을 했는데요. 이 코로나19 여파로 70여 명의 최소 인원만 참석한 채 추도식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 정부 대표로 참석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열망과 달리 이 사회적 갈등이 커졌다면서 이 바보 노무현의 삶처럼 이 국민 통합만이 희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존중과 타협의 정신이 절실하다며 추도식에 참석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과 여영국 정의당 대표에게 사의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도 대거 추도식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는 노무현 정신 개선과 균형 발전을, 정세균 전 총리는 검찰개혁 완수를 다짐했습니다. 10여일 전 참배를 마친 이재명 지사는 SNS에 노무현의 꿈을 실현하겠다라고 했고요. 이광재 의원은 대선 출마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가택연금 중인 미얀마의 아웅산 수치 고문, 오늘 열릴 재판에는 직접 출석을 한다고 알려졌어요? 네, 이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100일 넘게 가택연금돼 있는 아웅산 수치 고문이 쿠데타 이후 처음으로 오늘 외부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월 쿠데타 이후 첫 언론 인터뷰에 나선 이 쿠데타 주도자 이 민 아운 홀라인 이 미얀마군 총사령관이 직접 밝힌 내용인데요. 네. 오늘 열린 재판에 수치 고문이 직접 출석한 것이라며 이 건강한 수치 고문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수치 고문은 불법 수입 무전기 사용과 또 코로나19 예방 수칙 위반, 이 뇌물수수 등 4개 혐의로 기소가 돼 있는데, 이 그동안에는 화상으로 법원 심리를 받아왔고 법원에 직접 출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때문에 그동안 변호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시민사회와도 소통이 끊어졌던 이 수치고문의 발언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 미얀마 군부는 이미 수치고문이 이끄는 정당인 이 민주주의 민족 동맹을 해산하겠다고 했고, 이 당의 의원 수십 명과 관계자들을 체포해서 재판에 넘긴 상황입니다. 한편 이 훌라잉 사령관은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라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빠르면 1년 안에 총선을 다시 치르겠다, 국민이 원하면 개헌도 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망자가 700명이 넘는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거짓으로 실제로는 300명 수준이라면서
오히려 경찰 쪽 사망자도 40여 명이나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산에서 대형견에 물려서 한 사람이 숨진 사고가 있었네요. 네, 지난 토요일 경기도 남양주에서 50대 여성이 대형견에 물려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풍산개와 시베리아가 원산인 사모예드가 섞인 잡종견으로 추정이 되는데 길이 1.5m에 무게가 30kg에 달하는 개입니다. 이 개는 진건읍의 한 야산에서 나무를 뜯던 59살 A씨를 물었는데요. 쓰러져 있던 A씨는 행인의 신고로 119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출혈이 심해서 끝내 숨졌습니다. 이 119 대원들은 고인이 쓰러진 곳 근처에서 개를 발견하고 마취총을 쏴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외지인이 개를 버리고 갔을 가능성, 주변 농장에서 탈출한 개라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주인이 누구인지 조사하고 있고, 이 개는 경찰 수가 끝나는 대로 안락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0330님 퇴근하며 듣습니다. 울산에서 수원으로 화물차 몰고 있는데 퇴근 후에 밭에 가서 일 좀 해야겠네요 라고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월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김재웅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6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의 맛을 뜻하는 것으로 단짠이라는 표현을 요즘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단짠은 보통 음식 따위가 달면서 짠맛이 날 때 쓰는 말인데 아직 표준어로 인정된 표현은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이 표현을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맛 표현 외에도 사용할 때